안녕하세요. 정우호 선생님입니다. 자,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컬러리스트 기사 필기 대비 23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과목, 색채 디자인의 2의 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디자인의 일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디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디자인의 역사, 즉 디자인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곧 정체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한국인인 이유는 한국의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디자이너가 되려면 디자인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디자인은 대부분이 서양에서 시작된 디자인이다 보니까 이 디자인의 역사는 이제 서양 디자인의 역사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서양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양이 되게 많아요. 양이 되게 많아요. 되게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 한 문제, 두 문제 이 정도밖에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큰 어떤 틀, 큰 키워드 정도만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사실 디자인이라는 개념 자체는요,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미술 공예 운동이라는 그 미술사로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했던 디자인은 현대 디자인의 어떤 개념이라기보다는 뭐 거의 미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술사, 미술 또는 문화 이 정도겠죠. 사실 우리가 뭐 꼭 디자인이라는 게 이제 근대의 현대적인 개념이 정립이 됐지,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지만 그 전부터 우리는 이제 디자인이라는 행위들을 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역사를 보면 우리 민족도 엄청난 디자인을 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글을 창제한다든가 또 집신, 지금 이 시대 때도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는 신발 없이도 그냥 사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나 주어진 환경에서 있는 환경의 재료를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만들어서 그걸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 그 자체도 엄청난 디자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 조선 시대 때부터 벌써 이런 집신, 집을 가지고 농사를 졌으니까 남는 집을 가지고 집신도 만들고 뭐 소쿠리도 만들고 이렇게 했었던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창의적인 그런 민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하튼 우리가 배워야 할 기본적인 디자인 역사는 이제 서양의 역사인데, 서양의 역사는 거의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보면은 이제 우리 순수 미술과 전 시간에 응용 미술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우리는 이제 순수 미술이 아니라 응용 미술인데 초창기 때의 디자인은 거의 미술사와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디자인은 미술 아니야라고 하는데 뭐 과거에는 그렇다고 봐도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자인의 역사를 공부하려면 이 미술사 또 서양의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초기 디자인의 첫 번째는 이제 근세 시대라 그러죠. 중세 시대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중세 문화라고 합시다. 자, 중세 문화는 대략 11세기부터 14세기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중세 문화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독교, 그죠?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했었다라는 것이죠. 예, 중세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그 양식은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로마네스크 양식. 자,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간혹 제가 오늘 초기 디자인 이제 쭉 한번 읊어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시사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요 내용에서 가끔 한 문제 나옵니다. 가끔. 그리고 사실 예전에는 이 부분은 강의를 안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기사 때문에 이 부분도 강의를 하는 건데 오늘은 그냥 상식, 소양을 키우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고 이렇게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세 문화의 로마네스크 양식은 뭐 아치 형태와 돔 형태의 건축 양식들이 특징이죠. 아치는 이런 모양이랑 돔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돔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우리 그 국회의사당도 이렇게 돔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치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 기둥 같은 그 보가 이렇게 둥글하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들을 아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그 디자인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근데 이제 미술사, 문화 이런 거로
이제 시작된 거죠. 사실 여기서부터는 뭐 그렇게 디자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딕 양식입니다. 나중에 이제 미술공예 운동이니 이런 것들이 고딕 양식의 양식, 이때 어떤 그 미술의 그런 것들을 본받자 해서 시작된 게 이제 미술공예 운동인데, 얘도 보면 이제 14세기에서 대략 15세기 사이의 것이고요. 이거는 중세 시대에 있는 겁니다. 중세 시대의 대표적인 양식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면서, 로마네스크 양식과 그 다음에 있을 그 르네상스, 로마네스크 양식과 르네상스 요 사이에 있었던 양식 중에 하나가 고딕 양식입니다. 고딕 양식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제 스테인글라스, 우리 그 교회, 특히 이제 요때는 이제 이런 문화 자체가 그 기독교 문화였기 때문에 뭐 성당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에서 이제 그 당시 어떤 미술 또는 문화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스테인글라스. 또 뭐가 있습니까? 그 고딕 양식에는 이제 그 다음에 모자이크, 네. 모자이크, 스테인글라스라든가 모자이크, 마찬가지 아치나 돔 이런 것들이 이제 고딕 양식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인간들의 어떤 뭐 이성이나 어떤 개성 이런 것들이 좀 무시당했던 시대죠, 그죠? 종교 중심적인 기독교 사상이 문화가 팽배했던 그런 시대에 이제 르네상스라는 게 일어납니다. 르네상스. 르네상스라는 거는 이제 뜻이 부활이란 뜻이죠. 부흥이란 뜻입니다. 부활 또는 재생이란 프랑스 말인데, 얘도 마찬가지 14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있었던 거죠. 르네상스는 이제 인간, 요 전까지는 상당히 신앙적인 부분이 좀 강했다고 한다면, 여기는 인간의 어떤 개성과 개성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는 그런 시대다. 우리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죠.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들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이해와 개성이 좀 더 중시되었던, 그래서 보다 더 보이는 것을 아름답게 표현하던 시대. 그래서 이때가 이제 평면적인 거에서 이제 입체화라 그러죠. 입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인쇄술도 개발이 됩니다. 인쇄술 그럼 누구죠? 구텐베르크죠? 구텐베르크. 자, 인쇄술. 요 내용들은 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런 키워드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험 문제에 가끔 한 문제 나옵니다. 가끔 한 문제. 예. 그래도 가끔 한 문제가 어딥니까? 그래서 한번 그냥 쭉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도 참 재밌는 그 미술사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공부를 좀 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재밌게 하고 싶은데, 뭐 일단은 필기 시험이니까 이런 건 나중에 디자인 플러스 인문학 강의에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를 우리는 여기까지를 이제 근세라고 하죠. 근세. 우리나라는 이제 중세시대, 조선시대라고 한다면 요 이후부터를 이제 근대라고 합니다. 근대 시대. 자, 그래서 근대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바로크 양식, 바로크 문화, 바로크 양식. 얘는 16세기에서 18세기 정도. 그래서 보통 17세기 이후를 뭐 근대로 보는데 뭐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얘는요, 프랑스의 루이 14세 때고요. 가장 화려한 작품이었어요. 가장 화려한 작품이 특징이고요. 이런 화려했던 작품들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건물은 베르사유 궁전 아시죠? 들어보셨죠? 베르사유 궁전. 그리고 회화 분야에서는 카라바조. 회화 분야는 카라바조. 조각은 베르나니. 뭐 중요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건축은 보르미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작가들입니다. 시험 문제에 안 나와요. 그냥 상식. 회화는 카라바조, 조각은 베르나니, 건축은 보르미니.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바로크 시대의 작가들인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베르사유 궁전이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그러한 궁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건물이 뭐냐? 노트르담 아시죠? 노트르담.
노트르담 대성당. 예. 요게 이번에 불나지 않았나? 그죠? 예.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건물 노트르담 대성당. 요거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크 양식의 대표적인 건물은 베르사유 궁전 요거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화려한 것, 가장 화려하다라는 게 특징이 바로크 양식입니다. 자, 다섯 번째, 로코코 양식, 로코코. 자, 로코코 같은 경우는 18세기에 있었던, 자, 18세기에 있었던 그 양식인데요. 프랑스의 그 로카이유라는 말이 어원입니다. 로코코는 로카이유. 그래서 조개의 그 껍질, 조개 무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상당히 그 귀족 중심의, 그러니까 상당히 귀족과 부르주아 예술입니다. 귀족과 부르주아들 예술. 자, 이제 부르주아는 돈 많은 서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당시에 이제 막 공장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귀족이 아닌데도 서민 중에서 돈을 많이 벌어내는 사람들을 우린 부르주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코코는 일단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색조에 자주색이나 분홍색 같은 거를 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이 디자인이 이제 컬러리스트에서의 디자인을 배우다 보니까 각 디자인사마다 어떤 색을 주로 사용했는가에 대한 부분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코코는 주로 부드러운 색조의 자주색이나 분홍색을 위주로 많이 사용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 대표적인 그 건물은 상수시 궁전이다라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보통 이제 이런 구분하는 문제들이 좀 나옵니다. 가끔. 로코코는 이렇게 상수시, 상당히 사치스럽고 우아하고 유희적이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게 바로 로코코 양식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아주 가끔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재 없는 것도 제가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전주의. 이거 다 그냥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 거 왜 하냐고요? 가끔 나오니까 하는 겁니다. 자, 신고전주의는 대표적인 사람이 다비드 아시죠? 대표적인 인물. 그리고 이 신고전주의는 뭐냐? 고전, 예전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전 그리스랑 로마 시대 요 이전에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작품들에 대한 동경이에요. 이때 작품들을 보게 되면요, 상당히 구도 자체도 엄격했고 윤곽선도 뚜렷하고 그리고 아주 사실적인 묘사를 많이 했었던 그런 작품들을 다비드가 이제 신고전주의 했던 걸 신고전주의를 하고 대부분의 어떤 교훈적이고 영웅적인 그런 내용들을 주로 했던 게 바로 신고전주의, 영웅이라든가 교훈적인 내용들을 주제로 해서 많이 했었다라는 거, 신고전주의. 그 다음에 이제 낭만주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기사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기사에서 가끔 요런 그 초기 디자인, 요 미술사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산업기사는 그냥 대충 그냥 안 해오셔도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요거 로코코랑 바로크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기사는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키워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낭만주의는 뭐냐 그러면 그 프랑스의 르볼링이라고 하는데 영국에서는 이제 풍경식 정원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낭만주의 거기서 유래가 됐고, 자신의 어떤 감정을 아주 꺼리낌 없이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래서 개인의 개성, 상상력, 환상 등 이런 것들을 표현했던 그런 것이 낭만주의입니다. 낭만주의 같은 경우는 뭐 뜻을 생생하게 꾸미다 뭐 이런 뜻도 되는데, 여하튼 그 자신의 감정을 꺼리낌 없이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미술 경향이 바로 낭만주의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고야, 그 다음에 들라크로아.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자료 찾다 나왔어요. 제라코, 이런 사람들입니다. 시험에 나오냐고요?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고야, 들라코, 제라코 이런 사람도 안 나와요.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합니다. 그리고 낭만주의, 다음에 이제 사실주의. 자, 사실주의는요, 실제 그대로를 표현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실제 모습. 그래서 이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후르베라는 사람과 밀레 아시죠? 그
루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주의. 그러니까 뭐 죽는 사람들 이거 밀레죠 밀레. 예. 자 이게 사실주의.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19세기 낭만주의도 18세기, 19세기, 신고전주의도 18세기 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 18, 19세기 때 이렇게 미술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사실주의 다음이 뭐냐 그러면 인상주의. 자 여기다 쓸게요. 자 인상주의. 인상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전묘법 얘기했었죠, 그죠? 인상주의 같은 경우는 그 짧은 순간을 포착해서 거기서 느껴지는 인상을 그 순간에 이렇게 다 담으려고 했었던, 그리고 색채와 빛 같은 걸 활용해서 잘 표현하려고 했던 그러한 건데, 문제는 좀 더 밝게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전묘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마네, 모네,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마네, 모네, 르누아르, 드가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작가들이죠, 그죠? 이 사람들은 이제 다 그 공모전, 그 당시 무슨 그 공모전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떨어졌던 사람들,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884년에 그 앙댕팡당이라는 걸 결성해서 그곳에서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인기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요 사람들 이어서 누구? 후기 인상주의. 누구? 후기 인상주의.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 그 유명한 세잔, 고흐, 고갱입니다. 후기 인상주의는 말 그대로 인상주의잖아요.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거기에 자기들의 개성적인 부분, 자기들의 세계관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작품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다? 후기 인상주의. 인상주의는 상당히 좀 밝고 좀 이렇게 좀 밝은 느낌의 이미지의 작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우리 이제 미술사, 근대 미술사고요. 이 이후에 이제 표현주의라든가 또 야수파 이런 것들이죠, 야수파. 이런 것들이 이제 20세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근대 디자인에 이제 또 영향을 줍니다. 하여튼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뭐 선생님 딱 꼭 외워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냥 그 교양상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바로크와 로코크, 르네상스, 고딕 양식 뭐 이 정도가 중요하고요. 가끔 이런 애들이 나와요. 낭만주의, 그다음 사실주의, 인상주의, 후기는 정말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초기 디자인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아요. 그런데 나오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나오는 것만 해야 되느냐? 저는 좀 그렇지 않죠. 좀 디자인에 관련한 뭐 기본 여러분 지식이 되니까 좀 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근대 디자인 시험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자주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거의 한 문제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예. 초기 디자인은 가끔 한 번씩 나오고요. 얘는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가 오늘의 강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근대 디자인. 자, 이거는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그냥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암기도 잘 하기 힘들고, 그래서 전체 흐름을 좀 설명하고 맥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주는 방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대 디자인에 마찬가지 얘도요, 미술의 공예라든가 이런 회화 이런 것들과 연결이 돼요. 초창기 때 이제 디자이너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예술하던 사람들, 미술하던 사람들, 공예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했었던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미술이 디자인이다 해도 뭐 그렇다라고 해도 됐던, 그래서 과거에는 미술학부 안에 디자인과가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디자인이 이제 미술과는 좀 구분되어서 이제 적용되고 있죠. 자, 디자인의 역사의 첫 이제 근대 디자인사 이렇게 해봅니다. 미, 아, 유, 리, 도, 큐, 구, 대, 순, 바, 아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아, 딸이 많죠, 그죠? 자, 미아, 유리, 도큐, 구대순, 바아. 자, 이 얘네들이 뭐다? 미술 근대 디자인사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다 디자인사라고 하고는 있지만 미술사이기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디자인사와 미술사가 많이 겹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술을 갖다가 썼죠. 그래서 우리는 응용 미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아 이렇게 끊어서 외웁니다. 미아, 유리, 도큐, 구대, 순, 바하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항상 위의 것이 아래 거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각각의 디자인사의 어떠한 그 특징들이라든가 의미들, 왜 그랬는지들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각각의 디자인사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이제 컬러리스트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미지의 색을 썼는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미아 유리도큐 구대순파. 이제 미아 어린아이죠. 미아를 유린 뭐 성추행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는 놈은 도큐 도끼로 좀 잔인합니다. 도끼로 하여튼 어떻게 해서 도끼로 하여튼 잘라버려야 돼요.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누구야? 성은 구시고 이름은 대순이라는 사람인데 그렇게 된다. 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미아를 유린하면 도끼로 죽는다. 구대수처럼 봐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미아, 유리, 도큐, 구대순, 봐. 이렇게 외우십니다. 자, 미아, 유리, 도큐, 구대순, 봐. 유치하죠. 저도 이거 할 때마다 진짜 좀 오글거려요. 근데 제가 머리가 너무 나쁘다 보니까 이렇게 외우는 방식을 좀 만들어서 외우진 않으면 어렵더라고요. 이해를 해주시고 난 너무 똑똑해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외우세요. 저처럼 머리가 조금 딸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이후에도 좀 나올 거예요. 그죠? 이미 나왔었기도 했고, 그지? 미아, 유리, 도큐, 구대순, 봐. 이렇게 외우십니다. 미는 미술공예 운동이라고 합니다. 미술공예 운동. 그 다음에 아는 아르누보라고 외웁니다. 아르누보. 유는 유겐트 스틸. 유겐트 스틸. 분리파. 여기는 가운데로 해서 분리파 이렇게 외우십니다. 그 다음에 독일 공착 연맹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Q는 큐비즘입니다. 구는 구성주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대는 데스틸, 그 다음에 수는 순수주의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바는 바우하우스로 외우시면 되고, 아는 아르데코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사 이 안에 우리 아까 그 표현주의라든가 야수파 이런 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현주의는 이제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영향을 미쳤던 애고요. 야수파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갖다 쓰기가 상당히 좀 강렬한 좀 그 당시로서는 되게 강렬했죠. 색도 난색 계열의 강렬한 붓터치에 그리고 상당히 그 원색 표현과 그 다음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앙리 마티즈라는 사람이죠. 그걸 잘 기억하시고, 표현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초현실주의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예, 그래서 표현주의 같은 경우는 그 뭉크의 절규, 표현주의, 주로 이제 불안과 혼란을 많이 이렇게 표현했고,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 시작됐고, 화가의 그 개인의 감정과 반응을 그림으로 표현한 그런 표현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 가지고는 자기들의 어떤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 보니까 뭉크처럼 그런 식으로 왜곡되게 막 작업을 하고 해서 자기들이 이런 감정을 막 표현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초현실주의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다 해가야 되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선생님 다 외워야 되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하나 싹그리 다 외우기보다는 그 큰 특징들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만 좀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미술공예운동. 자, 미술공예운동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독일공장연맹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바우하우스. 이렇게 세 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 중요한데요. 자, 미술공예운동은 영어로도 좀 나와요. 아트 앤 크라프트 무브먼트 해서 미술공예운동이라고 안 나오고 아트 앤 크라프트 무브먼트에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미술공예운동 이 각각마다의 대표적인 그 작가들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특히 이 미술공예운동의 대표 작가는 윌리엄 모리스입니다. 윌리엄 모리스. 자,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작가고, 이 사람은 이제 공예가인데, 이 당시가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한창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이라는 개념이 이제 도입됐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은 아니에요. 그죠? 소량 생산이죠. 그리고 품질 면에서는 직접 손으로 지금도 이렇게 수작업으로 만든 거 보면 상당히 품질은 좋지 않습니까? 예, 품질이 되게 좋았죠. 대신 소량 생산이고 품질이 좋다 보니까 비용이 되게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좀 사용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것이었는데 요 당시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난 이후에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이 일어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계에 의한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작업을 이제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겠죠, 그죠? 자, 어쨌든 대량 생산에 의한 이런 시스템이 되면서 특히 공예가들이 있죠, 이렇게 자기들이 만든 작품을 팔아서 먹고 살던 사람들, 또 그림을 그리던 사람들은 사진이 개발하면서 어쨌든 10개 팔 거 이제 1개밖에 못 파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뭐 하겠습니까? 싫어하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도움이 안 되니까 싫어 그러면은 좀 속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냐면 이 당시 처음으로 기계로 생산을 하게 되면 제품이 어때? 품질이 지금처럼 좋았을까요? 우리 지금 보면은 다양한 모양들도 다 기계로 생산이 가능하죠, 지금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주 조잡했을 거예요, 그죠? 그냥 끼케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의 지금처럼 그러한 좋은 품질의 제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량 생산에 의해 만든 제품에 대해서 상당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에요. 베니스의 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 사람은 이제 고딕 양식이죠. 아까 우리 앞에 얘기했었던 고딕 양식. 이때의 제품들을 본받자 이거야. 그 당시 제품들을 보게 되면, 자, 그 당시 이제 지금도 보면 예전 중세 시대 때의 건물들이 아직도 건물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 접어요. 100년 못 갑니다. 한 2, 30년이면 새로 재개발해야 될 정도로 건물들이 되게 약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중세시대에 만들었던 그런 건물들이 아직까지도 존재를 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는 어떤 신앙적인,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돌 하나하나 자기들이 이렇게 신앙심을 가지고 한 땀 한 땀 다 어떻게 해요? 만들어서 하나하나 정성껏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 건물 지을 때 막 몇십 년, 몇백 년 막 이렇게 걸려서 건물을 짓다 보니 상당히 정교하고 또 상당히 품질이 좋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의 어떤 이런 예술에 비한다면 지금의 이러한 제품은 아주 그냥 쓰레기다. 그리고 그 쓰레기를 쓰게 만든 사람이 쓰게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존엄성과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죠. 그것을 윌리엄 모리스라는 이제 이 공예가죠. 이 사람이 이제 보고 맞아. 야, 우리 기계 생산하지 말자. 기계에 대한 기계 생산을 뭐 한 거죠? 부정한 거예요. 하지 말자. 이게 되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 바로 미술공예운동은 윌리엄 모리스가 기계 생산을 부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예가들은 있잖아. 이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마인드, 신앙심이었다면 지금은 사용자를 배려하는, 민중을 위한, 대중을 위한 그러한 제품을 우리가 모여서 기계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어서 제공하자라는 아주 좋은 취지로 시작된 게 바로 미술공예 운동이고, 이 정신은 예술이라는 것은 팔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 원래는. 근데 이제 물건을 만들고 팔기 위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 시대로부터 우리가 보통 근대 디자인의 시작을 바로 미술공예 운동부터다라고 이제 규정하게 되는 원인이 그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레드하우스라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예술 공예가들이 모여서 제품을 만들고 했지만, 문제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기계 생산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시대는 어쨌든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발심으로 인해서 좀 영국이 어떠한 기계 생산, 물론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조금 좀 그런 늦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미술공예 운동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술공예 운동에서 주로 쓰였던 색은 어둡고 약간 칙칙한 그런 색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이 물감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의 시대보다는 어땠을까요? 품질이 안 좋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좀 밝고 좀 이렇게 막 비비드한 이런 색들은 과거에 만들 수가 없었어요. 예, 하여튼 시대적인 그러한 이유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아, 유리, 도큐, 구대순, 바아 이게 이제 우리 이 안에는 또 야수파라는 것도 있고 표현주도 있지만 일단 얘네들을 주로 미술이에요. 미술사인데 얘네들을 디자인과 연결해서 왜? 디자인에서 갖다 썼기 때문에 요 정도를 미술사지만 디자인의 역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윌리엄 모리스도 공예가였고요. 자, 윌리엄 모리스가 미술공예운동의 창시자이며 이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존 러스킨의 영향을 받았다. 또 시험 문제에 이 당시의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국에서 일어났던 런던 박람회죠. 그죠? 런던 박람회. 그 런던 박람회가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옵니다. 그 박람회의 그 건물이 수정궁이라는 건물이었어요. 수정궁은 뭐냐면 골격의 뼈대를 철근 골격으로 하고 전체를 유리로 이렇게 마감을 하는 거죠. 자, 지금이야 와 세련된 건물이구나라고 하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의식 속에서의 그런 건물은 너무 성의가 없는 거죠. 한 땀 한 땀 다 따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올렸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 철근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조립해가지고 이렇게 유리만 이렇게 만드는 조립식 건물이 그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런던 박람회를 개최한 그때의 건물이 그러한 건물로서 이름을 수정궁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수정궁이라고 한다. 이걸 한 사람이 조셉 팩스턴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온실 설계 전문가였습니다. 예, 그 사람이 만든 그 수정궁, 이것도 좀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펠탑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이제 철근으로 만들면서 욕 지질하게 얻어먹었어요. 파리 시민들이 막 이게 건물도 아니고 뭐냐 이 쇳덩어리를 왜 이러냐 해가지고 욕 얻어먹었지만 지금은 거의 뭐 파리의 랜드마크가 되었죠. 그죠? 예, 여하튼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윌리엄 모리스가 기계 생산을 반대했다면 독일 공장 연맹은 반대로 기계 생산을 하자라고 하게 돼요. 자, 기계 생산을 하자. 그래서 이건 대표적인 누구냐? 헤르만 무테지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헤르만 무테지우스. 이 사람은 예술가도 아니에요. 윌리엄 모리스와 달리 이 사람은 외교관입니다. 그래서 뭐 일본이라든가 영국 이런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외교관으로 있으면서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발전된 기술 같은 것들을 이제 경험했겠죠. 그러면서 와, 우리도 좀 그런 것들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 당시는 기계에 의한 생산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기계로 생산을 하되 이 제품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을 예술가를 갖다 불러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뭔가 교육을 해서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 그 당시 어떤 언론인들 있죠.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언론인 같은 지필가라든가 그 다음에 그 공장 체계나 이런 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투자자들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 그런 그 미술 운동이 바로 이 독일 공장 연맹입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은 헤르만 무테지우스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술가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이 만든 제품을 어떻게 규격화시키고 표준화시켜서 대량 생산을 해버리는. 그럼 사람들이 막 품질 안 좋아 그러지만 그 제품 디자인을 그 예술가가 했다라고 하게 되면 왠지 또 좋은 제품인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네, 그래서 독일 공장 연맹은 그런 식의 이제 디자인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그 당시에 기술이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게 화려한 그런 제품이나 이런 거는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당시 예술가들 중에 이 기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이 무엇일까 찾다가 바로 요 밑에 있는 애들 있죠. 이 큐비즘, 구성주의, 데스틸, 순수주의 같은 추상주의 작가들. 무슨 작가? 추상주의. 추상주의는 뭐냐면요. 우리 몬드리안 아시죠? 그죠? 점과 선과 면 또는 색, 컬러, 삼원색 같은 아주 단순한 그런 색들을 이용해서 뭐라 그러죠? 어떤 그 가장 근본, 그러니까 과거에는 누가 더 그림을 잘 똑같이 그리는가 뭐 이런 개념이었다면
요 그 추상주의부터는 뭔가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어떤 내면의 그런 부분들을 막 이렇게 그려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추상이라는 말은 형태의 순수, 이념, 추상 이런 말을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 기본적인 점과 선과 면과 컬러 같은 애들을 가지고 단순화해서 작업을 했던 그런 작품을 우리는 추상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큐비즘이나 구성주의나 데스티나 순수주의나 다 추상주의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성주의는요 아주 그 간단했었어요. 그냥 사각형 하나를 달아놓고 뭐 작품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매우 심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품을 디자인했던 예술가의 작품을 표준화시키고 그 다음에 규격화시킨 다음에 공장에서 찍어내게 되면 기존에도 단순했겠지만 얘네들은 그냥 조잡하게 그냥 공장에 운영하는 사람이 만들어냈다면 어쨌든 예술가들이 디자인하게 된 그런 시대가 이제 바로 독일 공장 연맹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도 품질도 좋아지고 기술도 발전하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바우하우스라는 게 필요하게 된 시대가 됩니다. 바우하우스는 뭐냐? 이 당시만 해도 미술학원,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학교 또는 학교, 학원, 미술에 관련한 대학이나 학교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디자인 학교는 없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디자인 학교가 바로 바우하우스입니다. 바우하우스. 바이마르라는 곳에 학교를 지었는데 이것은 그 기본적으로 그 디자인 학교입니다. 디자인 학교.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바이마르라는 아주 그 히틀러가 독일의 그 집권을 하기 이전에 그 바이마르 공화국인데 이 바이마르 바이마르 국립 바우하우스가 이제 국립이죠, 국립.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학교가 이제 그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윌터 그루피우스입니다. 자, 윌터 그루피우스. 자, 최초의 디자인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이마르 공화국, 바이마르에 생긴 국립 디자인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대학에서 일단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또 체계화시키고 또 발전시키고 하는 것들을 하겠죠. 그래서 바우하우스는 이 독일 공장 연맹에 아주 큰 영향을 받고요. 또 독일 공장 연맹도 미술공예 운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선생님, 얘는 기계 생산을 옹호했고 얘는 기계 생산을 반대했고 얘는 기계 생산을 옹호했는데 어떻게 얘 영향을 받았습니까? 얘를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실패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이 또 주로 구매하는 그러한 거로 전략은 합니다. 전략은 하지만 이때 이 윌리엄 모리스는 대중을 위한 예술, 그러니까 기계 대량 생산을 하는 그 기계를 이겨보겠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윌리엄 모리스는 안 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술가들이 하는 이런 것들을 해서 사람들을 좀 배려하는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정신은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미술공예 운동과 독일 공장 연맹, 그리고 그 밑으로 바우하우스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화, 그리고 좀 더 디자인의 발전, 이런 기계 생산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좋은 품질의 제품들을 만들고 생산할 수 있을까 등등의 연구를 위한 디자인 학교 바우하우스, 바이마르죠.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바이마르라는 나라에서 직접 만든 바이마르 국립 디자인 학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얘네 셋은 뭐냐 그러면 이제 20세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예술, 그 전까지 있었던 예술과는 좀 다른 새로운 예술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술이라는 뜻인데 아르느보라는 거예요. 느보는 이제 새로운, 아르는 아트죠. 예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르누보, 유겐스틸, 분리파 이 세 개 다 뭐다? 아르누보예요. 근데 이 아르누보가 처음에 벨기에에서 시작됐는데 거기서 전 유럽으로 쫙 퍼지면서
그 아르누보라는 이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아르누보가 이제 그 거의 40개 이상, 그리고 그 지역마다 그 지역에 아르누보라는 이름이 다 각각 있었죠. 그래서 아르누보라는 게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근데 아르누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냐 그러면 새로운 예술이란 뜻이죠. 그래서 얘네의 어떤 특징들, 아르누보의 특징에 대해서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자, 선생님 여기 있는 내용들을 싹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중요한 것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누보는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빅토르 오르타라든가 헨리 반델벨데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아르누보나 유겐스티나 블리파 다 모두 뭐의 영향을 받았다? 미술공예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항상 위에 있는 애가 아래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 아르누보는 새로운 예술이라는 뜻이었고 상당히 얘네들의 특징,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그러면 상당히 자연주의적인 특징을 갖는다.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사용됐던 무늬나 모양들이 어떤 식물의 편화무늬, 자연에서의 식물의 편화무늬 이런 것들 모티브로 해서 그 디자인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건 상당히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누보도 보면 좀 특징이 좀 직선적인 아르누보가 있고 그 다음에 좀 곡선적인 아르누보가 있고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르누보는 상당히 곡선적이고 그리고 부드러운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고 색도 마찬가지 상당히 부드러운 색조의 파스텔 톤의 그러한 디자인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르누보인데 유겐스틸은 이 아르누보는 벨기에에서 시작됐고요. 어디? 벨기에. 그 다음에 유겐스틸은 그 독일 말입니다. 독일의 그 아르누보를 유겐스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분리파는 오스트리아죠. 분리파는 오스트리아의 그 아르누보다. 아르누보는 원래 곡선적인 특징을 갖는데 유겐스틸의 특징은 뭐냐? 그럼 패턴이에요. 패턴이라는 게 가장 물론 곡선적인 특징을 가지면서 패턴적인 이게 있다는 것이고요. 분리파는요 반면에 직선적인 그러한 느낌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분리파를 다른 말로는 센세이션이라고 합니다. 센세이션. 요즘도 센세이션을 일으켰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 아르누보의 큰 특징이 뭐다 그러면은 상당히 곡선적이다, 부드럽다 이게 특징인데 분리파는 약간 직선, 유겐스틸은 패턴. 이 외에도 다양한 그런 아르누보들이 있는데 그 아르누보들이 각각 어떤 특징을 갖는다? 패턴이냐 또는 곡선이냐 직선이냐인데 가장 큰 특징은 곡선과 직선 요거 가지고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고 한번 공부하실 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독일 공장 연맹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독일 공장 연맹에서는 기계 생산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옹호했죠. 어쩔 수 없다. 기계로 생산을 해야 된다. 누가? 헤르만 무테지우스가. 그래서 대량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요? 표준화시키고 규격화시켜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품을 예술가가 디자인하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게 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을 그 당시에 기계 기술로 만들 수 있었던 가장 근접한 분야가 뭐다? 추상주의 분야의 작가들이었다. 그 추상주의 대표적인 작가들이 큐비즘, 구성주의, 데스틸, 순수주의 작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큐비즘은 뭐 입체주의죠, 입체주의. 그죠? 대표적인 입체주의 우리 누굽니까? 피카소죠. 네, 그래서 세잔과 피카소, 그다음 브라크 이런 사람들. 그래서 큐비즘 같은 경우는 우리 난색 계열의 강렬한 색채와 강렬한 대비 등을 이용했다라는 것. 상당히 단순화된 입체주의 작품의 특징을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구성주의는 러시아에서 일어난 추상주의 운동입니다. 어디서 일어났다?
러시아에서 일어난 무슨 운동? 추상주의 운동이었다는 거. 자, 그 다음 데스틸은 어디서 일어난 거죠?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추상주의 운동이라는 거. 순수주의는 어디에서? 프랑스에서 일어난 뭐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추상주의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술공예운동, 독일공장연맹, 바우하우스 얘네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르누보가 다음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 묶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르데코는 장식예술, 장식미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장식미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아르데코. 그래서 데코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해서 핵심적인 특징은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걸 먼저 그림을 그려놓고 좀 구체적인 것들을 파고 들어가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미술공예운동부터 해서 아르데코까지 여러분들이 일단 순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 암기하는 방법 다시 같이 해볼까요? 시작. 미, 아를, 유리, 도, 큐, 구대, 순, 바아. 미아를 유리나면 도끼로 죽는다. 구대수처럼 바아. 미아, 유리, 도, 큐, 구대, 순, 바아. 그래서 미술공예운동, 아르누보, 유겐스틸, 분리파, 독일공장연맹, 큐비즘, 구성주의, 데스틸, 순수주의, 바우하우스, 아르데코. 얘네들은 디자인이기 전에 예술, 그러니까 미술 이쪽의 것이라 미술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 특히 미술공예 운동도 공예예요. 미술공예예요. 근데 이것이 작품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대중을 위한, 민중을 위한, 즉 사람을 위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공예, 그것이 적용된 그 사상, 그게 바로 디자인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미술공예 운동부터 해서 쭉 이해를 하시고 순서를 이해하시고 항상 위의 것이 아래 것에 영향을 주었다. 이거 시험 문제에 간혹 잘 나옵니다. 자, 미술공예 운동은요, 이 당시에 산업혁명에 의한 대량 생산,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을 어떻게 했다? 싫어했다? 부정했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존 러스킨의 영향을 받은 누가?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이었다. 기계 생산을 부정했고 레드하우스라는 곳에서 모여서 같이 제품을 만들고 생산했다. 그 외에도 한 게 많아요. 뭐 교육도 했었고 했는데 어쨌든 결국 실패했다. 자, 이런 디자인 사상의 영향을 받은 애들이 아르누보, 유겐스틸, 분리파, 독일 쫙인데 여기서 요 독일 공장 연맹 미술공예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얘 밑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이 독일 공장 연맹을 받은 거죠. 물론 얘네들의 영향을 받았겠지만 바우하우스는 독일 공장 연맹의 영향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뭔가 교육과 체계화, 기계 생산을 좀 더 어떻게 해요? 기술적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바우하우스라는 바이마르 공화국, 그 시대의 국립 디자인 학교가 최초로 설립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다? 윌터 그리피우스다. 독일 공장 연맹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다? 헤르만 무테지우스다. 미술공예 운동의 대표적인 사람은 윌리엄 모리스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세기 넘어가면서 새로운 예술, 뭔가 새로운 그런 문화가 필요했는데 그렇게 등장한 애가 누구다? 아르누보다. 아르누보는 새로운 예술. 그래서 그 유럽 지역에 많은 아르누보들이 퍼지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 세 개. 벨기에에서 시작된 최초의 아르누보와 독일의 유겐스틸,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분리파인데 각각의 특징을 본다면 아르누보는 상당히 곡선적이고 부드럽고 파스텔 관련한 색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유겐스틸은 약간 어때요? 패턴의 개념이고 분리파는 약간 직선적 아르누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큐비즘, 그 입체주의죠. 입체주의. 대표적인 사람이 세잔, 피카소, 브라크인데 이 사람들이 했던 작품 중에 특히 뭐예요? 그 아프리카의 그 전통 문양들을 갖다가 이 입체주의에서 많이 사용했던 아프리카 전통 문양을 갖다 주로 많이 이쪽 분야에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은 아주 난색 계열의 강렬한 색채와 대비를 사용했다라는 거. 자, 구성주의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일어난 뭐예요? 추상주의 운동. 데스틸은 네덜란드에서 난 추상주의 운동. 순수주의는 프랑스. 그리고 아르데코 하면 장신미술이다. 이 정도만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놓고 이제 어떤 문제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느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일단 바우하우스 같은 경우는요, 역사, 이 바우하우스만의 역사가 있는데 보통 네 가지로 나눠서 그 학교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1기, 2기, 3기, 4기 바우하우스로 나누는데 최초의 그 윌터 그리피우스가 이텐 있죠, 이텐. 요하네스 이텐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색채의 조화 이론도 만들었고 뭐 여러 그 색채 관련한 공을 세운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맡겨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그게 제 1기 뭡니까? 바우하우스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1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 문을 닫고요. 이제 나치죠.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요 학교 자체가 이 바이마르라는 학교가 약간 모여서 함께 그런 어떤 그러니까 공산주의 같은 그러한 사회주의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서 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데사우라는 지역의 시장이 자, 우리 지역에 와서 학교를 운영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바이마르 국립디자인학교가 아니라 데사우 시립학교가 된 거죠. 데사우 학교로 옮기게 됩니다. 이때 대표적인 사람이 바이어 브로이어와 슈미트 이런 사람들이 교수로 취임하게 되고 이때 이제 뭔가 이 산학협력, 유한회사 같은 그런 개념을 설립합니다. 그 다음에 제3기는 한네스 마이어스 시대라 그래서 이때는 어떤 느낌을 바뀌냐면은 약간 건축에 관련한 전문 그러한 건축 중심의 건축 공과대학으로 바뀌는 게 3기. 결국에는 이제 핍박을 많이 받아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를린으로 옮기게 되고 미스 반데이로에라는 사람이 운영하다가 1933년에 이제 히틀러 나치에 의해서 학교를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있던 교수들이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고 하면서 미국이 완전 더 대박나죠. 예. 여하튼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우하우스는 1기, 2기, 3기, 4기라는 거 이거 그 다음에 구성주의와 함께 좀 알아야 될 게 절대주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절대주의. 이 절대주의라는 말 자체와 연결되는 거를 구성주의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사람이 로드첸코, 말레비치, 리시치크 이 사람들은 조금 많이 나와요. 이 러시아의 구성주의는 상당히 순수 스펙트럼상의 색을 주로 사용했다는 것은 원색을 주로 많이 사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스틸 같은 경우는 우리 기본적으로 조형주의와 관련한 건데 네스틸은 이제 몬드리안 같은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선과 면 그리고 원색 가지고 작업했던 그러한 것들이 바로 네스틸입니다. 그래서 네스틸은 양식이라는 뜻이 잡지였고요. 지금도 이 네스틸 이 조형주의 작품들이 지금도 보면 삼성 무슨 반도체 하는 곳 건물 겉표현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뭐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초기 디자인 관련한 것과 그 다음에 근대 디자인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는요, 근대 디자인사는요, 자주 출제가 됩니다. 거의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초기 디자인은 아주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양은 되게 많아요. 교재도 보게 되면 페이지 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 선생님이 얘기해 줬던 거 위주의 암기를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책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큰 것들, 큰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정도로 디자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디자인사가 또 끝난 게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디자인사가 되게 많아요. 현대 디자인사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각 나라마다의 디자인의 특징까지 공부를 할 것입니다. 디자인사 관련한 문제가 많이 출제는 안 되면서도 역사 부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재미없을 것 같은데 뭐 계속 재미없었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 정리한 거를 일단 항상 제가 얘기한 부분을 위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요 정도만 하셔도 뭐 충분히 시험 보는 데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24강부터 해서 이제 총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게 28강이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고 보면 5강만 더 들으시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죠? 예. 자, 끝까지 좀 힘을 내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파트가 끝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론서를 보고 암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